남북 학생들이 단풍 보러 개성으로 단체 소풍 가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유진 플리즈 닥쳐줄래? 우리 둘이 닥쳐주리. 정말 네. 네. 오셨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송중근 씨 나오셨습니다. 유행어를 좀 제대로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맛깔나게 한번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Good morning, ladies. 내 이름은 June이라고 해. Good morning, ladies. 내 이름은 June이라고 해. 다 같이 한번 따라볼까? June. Would you please 닥쳐줄래? 느끼는 나는 쌈쌈 오징어 쌈발레스. 에반가토리아는 멕시코에서 번제르스 라타라타라타 타라타. 저는 네. 우리 딸 보령이가 5살, 6살 때쯤에 한 얘기가 있어요. 저 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오고 나서 이제, 보령아, 라따 삼촌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봐요. 라떼?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 아빠, 왜 아빠 친구들은 사람 이름이 없냐고. 싫어, 양념 없이. 그게 뭔 말이야 했더니, 우리 집에 온 삼촌들이 갈갈이, 옥동자, 배추. 라따. 삼촌들 이름이 그래. 자, 우리 송중근 씨 모시고 함께 합니다. 시작해도 되나? 매주 새롭고 신기한 예가 가득한 이만갑. 오늘은요, 우리 이만갑에서 단독으로 정말 아주 진기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네. 바로 북한을 비밀리에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화 헬로우 평양의 초고화질 원본입니다. 네. 자, 독일인 감독 그레고르 밀러가 감시의 눈을 피해서 찍은 북한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 영상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야, 엄마 욱하니. 헬로우 평양. 아, 귀여워. 헬로우 평양. 그러니까. 아, 김일성 경기장이다. Mal das Kim Il-sung-Stadion. 40.000 Menschen schauen 야, und 사람 jubeln den 봐라. 진짜 Sportlern zu. 엄청 많아. 여기서 행사 한 번 하면 지하철역에 마비가 돼요. 마지막에 탈 때. 교통도 다 정원됐으니까. 마라톤 대회입니다. 개성공. 선수들이 다 나와 있어. 국립연극. 아, 귀엽다. 많이 유연해졌다.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 마라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지금 들고 찍고 있어요. 멋있다. 독일어 쓰시는구나. Ab Kilometer 30 sind alle Wasserbestände leer. Da die Läufer des 10-Kilometer-Laufs und des Halbmarathons die gleiche Strecke ablaufen, ist dies meine letzte Wasserflasche, die ich für den Rest der Strecke bekomme. 30 Kilometer habe ich bereits hinter mich gebracht. Aber gerade machen mir die verdammte Hitze und meine schlechter werdende Verfassung zu schaffen. Egal wo ich hinkomme, es gibt einfach kein Wasser. 이 마라톤 대회도 북한 갈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냥 입변할 준비를. 완주했네. Fühlt es sich an, als würde ich von innen vertrocknen. Auch im Ziel gibt es kein Wasser. 저 마라톤 얘기보다는 물이 없다. 슬퍼요. 몸이 왜 말라가는 것 물을 안 줘, 왜? 자, 메달을 받았는데 27년인데 작년 메달.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 여기 창정거리 같은데. 깨끗하죠. 쓰레기 하나가 없어요. 대학생들이. 대동강인가? 국제 3대 혁명 전시관. 지구 같은 거 뭐예요? 3대 혁명 전시관이라고. 전시관. 네, 저거 되게 유명한 건물이에요. 고려호텔. 와, 이렇게 보니까 고려호텔 진짜 안 됐다. 거기서 봤을 때는 되게 멋있게 봤는데. 기타니까. 눈이 이젠 다 바뀌었지.
야, 아파트 많네. 옛날 우리나라처럼 건물이 네모난 것만 있어요. 약간 소련이랑 동유럽을 많이 따라해가지고 네모난 걸로. 이야. 사실 이제 영화 촬영처럼 한 게 아니라 이제 거의 그냥 셀카와 도찰 비슷하게 했는데 영화로 만들었어. 너무 안타까운 건 그냥 물을 찾고 있는 얼마나 목말랐을까.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뛰는데 물이 송중근 씨, 네네. 평양 영상 보니까 어땠어요? 그 독일인 감독님이 참가하셨잖아요. 이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가 대체 어떤 대회인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외국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평양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 대회라고 하는 대회인데 해마다 태양절마다 열리는 대회거든요. 근데 태양절은 북한에서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 열리는 행사 역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인 거죠. 그래가지고 출발과 도착을 다 김일성 경기장에서 하는 거예요. 김일성 생일을 맞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 경기장은 약간 그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얼마 뒤에 한국과 북한의 그 월드컵 예선 축구 경기가 있잖아요. 그 남북 축구 경기도 이제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저기 뭐 참가를 아무나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슬로건 자체가 외국인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게 그 국제 마라톤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없었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는. 근데 이제 김정일 위원장 올라서면서 저런 걸 이렇게 국제 행사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보니까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가는 숫자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래요. 그래서 고려 그 여행사에서 아예 패키지로 그 마라톤 패키지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뭐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영국 등 이런 유럽 국가들에서도 그 참가자가 올해만 해도 1,000명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막. 근데 우리는 왜 안 가요? 관광 상품.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 사람들을 겨냥한 뭔가 지금 이런 상품으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북했는데 호주인이 된 분이 있잖아요. 영국인이랑. 아유. 근데 그분들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인적 사항이 다 남아 있으니까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들어갔다 나오는 게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한국 나와야죠.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잡히면 북한 사람이라고 못 끌어내는 나오는 거야. 거죠. 똑같아. 본인들이 자체가 안 가지. 북한에서 이제 저 광고하는 거는 평화의 상징이라는 뭐 이런 뜻에서 이제 광고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완전 정치적이네. 예, 이제 보게 되면 막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선수들도 뽑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라톤 전문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이제 데려다 많이 이제 같이 뛰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아까 그 평양 영상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평양 영상을 이렇게 본 게 별로 안 되거든요. 그렇지. 생각보다 너무 대도시 같아 보여가지고 저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수도인데 그래도. 네. 깨끗하고. 네, 깨끗하고 너무 크고 제가 알고 있던 북한이랑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네. 알고 있던 북한은 어떤 느낌이에요? 대체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뭐 그냥 저렇진 않았어요. 저보다 좀 왜소하고 뭔가 좀 이렇게 흐트러져 있고. 건물도 흙길에. 없고. 네. 생각보다 너무 대도시인데요. 저는 뭐 평양 영상을 이만갑을 통해서 많이 봤지만 그렇죠. 저는 이제 국제 마라톤 대회는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사람들 동원한 게 눈에 많이 띄었고 진짜. 물을 안 준다는 게 좀 그거 참가비도 그 내고 갔을 텐데 왜 물을 안 줄까? 마라톤 할 때 안 해보는 사람 모르죠? 물 굉장히 많이 먹어야지. 아유, 탈북도 해봤는데 뭐 네. 해봤습니까? 아유, 마라톤하고 호흡해보 비교할 수 있거든요. 해봤는데. 와. 그러면 참가를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네, 이미 수개월 전에 그 신원 조회를 이제 조사를 걸쳐가지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 이제 참가를 시켜요. 아니, 왜냐면 뭐 응원도 문제가 아니고. 또 생기면 그렇지. 뭐 외국인들을 갑자기 막 자해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사전에 이제 신원조회를 걸쳐 끝난 분들만 그래요? 이제 참가를 시켜요. 외국인들을 혹시라도 해야 할까 봐. 예. 그러니까 평양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국제 경기들에는 모든 체육단 선수들이 다 동원을 해야 돼요. 뭐 본인의 우사와는 관계없이 이거는 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필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행사다 하면 무조건 가서 관람석을 꽉 채워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학생들이. 네. 그래서 대학생들 그다음에 운동선수들은 기본이고 체육성 사람들까지 그래서 일반인들까지 해서 밖에 어떤 부서가 앉으라 뭐 소소 응원하라까지 배치가 다 돼요. 100% 그렇지. 체계적으로. 맞아요. 희진 씨도 가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매년 했었어? 저런 행사는 무조건 가서 5시간 전부터 가서 햇빛 쨍쨍 내리는 데서 기절하고. 진짜 물도 응원 변배는 없는 데서 아니 아까 그렇게. 그 보니까 영상에서도 운동선수들 같이 보이는 그 트레이닝 입은 친구들이 이렇게 동원돼갖고 국가대표 복장이에요, 그게. 운동복.
뛰어서 나갔잖아요. 네. 그 들어올 때까지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들어올 때까지 갈 때 그 주먹밥이라든가 간식 같은 걸 다 싸우라 그러거든요. 그럼 나간 다음에 뭐 앉아서 얘기하면서 먹기도 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오면 하고. 아니 출발시키고는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축구 경기라든가 이게 그럴 진행이 때도 되거든요. 있어요. 다른 그래서 축구 경기가 다 끝나고 이제 한 시쯤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현주 언니 같은 방송원이 방송으로 보다 여러분 지금 선수들이 덕차하고 있습니다. 막 열렬히 환영하라고 일단 막 환호를 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지방에서 봤을 때는 저런 모습들은 우리는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렇지. 지방에서 살아봤을 때는. 너무 싫은데. 왜냐면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으니까 항상 그러겠네. 막 모내기 전투 나가야 그렇지. 되고 농촌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저렇게 즐겁게 뭔가 어쨌든 즐거운 거잖아요. 운동한다는 게.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 지방 사람들 봤을 때는 부러움에. 거기 북한에 살 때 외국인 본 적 있어요? 지역에서, 동네에서? 우리는 구경도 못했어요. 구경도 못하죠. 그거는. 외계인이죠. 저희 있을 때는 병아리도 뭐 평양에서 살고 싶어서 피양피양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밌다. 근데 요즘에는 달라졌더라고요. 지방 사람들 평양 가게 되면 뽕 간다 해가지고 뽕냥뽕냥 한다. 뽕냥. 그러면 중간에 교복 입은 학생들도 많이 보이던 것 같던데 학생들도 이렇게 동원이 다 그냥 되는 거예요? 네, 대학생 복장이 맞았고요. 그게 이제 김일성 경기장 말고 막 5.1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15만 석이에요. 김정은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9월 19일, 5월 1일 경기장에서 애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을 관람하시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와 이솔주 여사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숙 여사와 함께 주석단 관람석에 나오셨습니다. 그 15만 석을 채우려면은 진짜 평양시민 다 박박 긁어 모아도 안 되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수업을 그때는 다 휴강을 하고 가는 거죠. 15만 명이요? 네. 세계에서 제일 큰 경기장이 5.1 경기장. 맞아요. 5일 경기. 15만. 사람이 요만하게 보여요. 왜 너무 커서. 5일이에요? 5월 1일 날 개장을 했다고 해서. 너무 잦아요. 이거 상상이 안 되는데 웸블리 같은 데도 15만 안 들어갈걸? 웸블리가 9만 명입니다. 그죠? 9만 명이고 우리 종합운동장이 한 8만 명. 10만을 넘는 8만 되죠. 동네이 별로 없을 텐데. 15만 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행사를 10시부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어전부터 대기를 해야 돼요. 입장만 해도 진짜. 네. 제가 5.1 경기장 건설에 참여해서 아는데 그 설계를 이제 독일 그 회사들이 와서 같이 했고 잠실 경기장 88 올림픽을 겨냥해가지고 북한은 89년도 13차 세계 축전을 했거든요. 더블 지어버리라 해가지고 우리 도배하려고. 그 지역은 주택가가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주민? 섬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릉나도라는 섬에 지어진 거예요. 맞아요. 아, 평양 안에 섬이 있어요? 네, 섬 엄청 많아요. 여의도 같이? 네네네. 너무 크네요. 네, 릉나도라는 섬이 있고요. 그 릉나도는 처음부터 이제 어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을 많이 짓기로 결정을 한 곳이라서 어떤 5.1 경기장도 있고 그리고 뭐 연습 경기장도 있고 여러 가지 구장들이 많습니다. 골프장도 있고요. 놀이공원도 있어요, 거기에. 근데 아까 너무 웃긴 게 그 참가자가 메달을 받았는데 2017년에 참가했는데 작년 거 2016년 거 슬프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2016년에 이만큼이 온다, 뭐 한 300명이 온다, 300개를 만들었는데 맞아. 한 25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50개가 재고를 남았는데 준 거구나, 재고. 2017년에는 작년에 250이니까 올해는 더 적게 올 것이다 해서 적게 만들었는데 더 많이 온 거예요. 예측할 수 그래가지고 없는 작년 수가 거를 당장 만들자니까 돈도 없고. 내가 볼 땐 뺏은 것 같다마는. 북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우리가 사회주의 뭐 그런 거로 해가지고 개인 소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 같은 데 가서도 메달을 받아가지고 오면 그거를 이제 보관을 해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보관했던 거를 아마 17년도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걸 주지 않았나 저는. 저희도 4년에 한 번씩 국내 올림픽 같은 경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인민 그렇죠. 선수권 대회라고. 근데 거기 저희 팀이 1등을 했어요. 근데 싱크로나이즈 팀이요? 네, 싱크로나이즈 저희 팀이. 그래서 10명이 메달을 받았는데 메달이 7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개를 코치들이 심지어 메달 주기 전에 메달하고 끈하고 따로 된 걸 막 가져서 막 뿌리면서 야 빨리 끈 연결해 그래요. 그래서 선수들 먹어 그럼
선수들이 막 그 끈을 막 이러면서 기우거든요. 바느실로. 어머머머 됐습니다 하면 오케이 뭐 진짜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메달 실시를 하는데 세 명은 없으니까 못 받고 있으면 작년 메달을 쭉 매주는 거예요. 또 스파 감사합니다 하고 또 그걸 집에 가져가서 걸어놓지 못하고 반납을 다시 해요. 내 말이 맞잖아. 메달을 재탕하는구나. 내 말이 맞잖아. 근데 그거 그럴 거면 왜 재사용한다고. 연도를 써요? 그냥 아예 유통기한 없이 연도를 그럼 계속 재탕할 수 있잖아요. 머리가 안 좋은 거야. 머리가 안 좋은 거야. 미치겠네. 아무튼 뭐 마라톤 대회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으니 다음 영상이 정말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리조트예요. 여기가 마식령 스키 리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꽤 괜찮게 지었다. 이때가 이제 17년이니까 신장 개영하고. 야 스키장이 있네. 뭐야? 저기는 엄청 비싸다고요, 들었어. 되게 비싸 보인다. 외국 그런 것 같아. 외국 호텔 같다. 저기 오빠 진짜 비싸다고 들었어, 진짜. 완전 덩어리. 저기 당구장도 엄청 비싸다고 했어. 우와. 성함도 노래방. 영문대구. 아, 실탄 사격장인가 보다. 이거 봐, 나 군복 입고 하잖아요. 여자들 다 군인들이라 그랬어, 여자들이 다. 갑자기. 여기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지금 스키 리조트를 보고 북한에 저런 게 있어? 그 인테리어부터 막 호텔 이런 데가 유럽본. 예. 마식령 스키장은 남한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겨냥해가지고 맞아. 조성을 한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 북한 쪽에서 미련을 가진 거는 혹시 공동. 국제올림픽이 공동으로 하자 그럴 수도 있다 이게. 그래서 최신 시설로 그래서 그에 대항도 하고 다른 하나는 남한이 이렇게 동계올림픽을 멋있게 하니까 북한도 동계 그렇죠. 스포츠가 좀 맞아. 있다. 그런 걸 보여줘라 맞아. 하는 차원에서 돌격대식으로 국민군을 더 투입해가지고 1년 반 만에 만들어낸 거예요. 혹시 근데 마음에 숟가락을 얹을 마음이 있었던 거죠. 혹시나해서. 근데 뭘 지어도 항상 저렇게 1년 만에 지어야 된다. 당차금 몇 달까지 뭘 완성해야 된다. 항상 저렇게 지으니까 평양에 야외빙상장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 유경원 그 뒤쪽에 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뭐 현대적인 건물이다. 선전을 많이 해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계속 물이 녹는 거예요. 얼음이 계속 녹아가지고 물이 막 질벅질벅하고. 이제 최신 현대 시설로 해가지고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를 따라하지 못한다 이런 식의 이제 최신 시설로만 지었거든요. 이때 당시 이제 북한 내에서 이제 팔총국이라는 군부대가 동원돼서 거의 지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건설총국인데 여기서도 이제 뭐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원 같은 걸 되게 많이 하고 이때 당시 이제 마식령 막 전투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이제 150일 전투, 100일 전투 이런 게 이제 많이. 북한이 전투한 게 그때 진짜 많이 냈어요. 근데 이 시기에 또 되게 유명했던 게 이 시기랑 이제 겹쳐가지고 단숨에라는 노래가 단숨에 알죠. 단숨에 알아. 영어도 단숨에 부동가. 마식령 스키장은 2013년 12월 31일 날 개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첫 손님을 받았었는데 해외 유학 나온 친구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거기 가본 친구들. 일단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일반 너무 비쌀 거야. 생각도 할 수 없는 가격이고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가 그냥 막 중국 거 쓰고 막 북한이 예전에 하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대충 만든 게 아니라 다 스위스의 장비를 들여왔고 그 보시면 눈을 이제 날리는 그 제설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 가짜 눈 제설기도 만든 스위스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한때 대북제재 논란도 일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마식령 스키장은 북한에 정말 많은 힘을 들여서 만든 그런 건축물이죠. 힘 좀 썼네. 저기는 아무 사람이나 못 가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진짜 간부들, 군부대 간부들 이런 사람들 가는 건데 진짜 너무 제가 아는 그 답사수경서의 지도원 동지가 이제 갔는데 귀여워. 거기 너무 호텔도 너무 좋고 진짜 그 당구장이 어마어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막 저긴 진짜 좋다고 막 아무나 못 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윤아 씨는 뭐라고 들었어요? 아무나 못 가지. 저는 이제 운 좋게 그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맞아. 그래서 만났었어요 한 분을.
근데 이제 뭐 아까 뭐 스위스에서 기계도 들어오고 뭐 이래서 이렇게 좀 최신 장비를 한다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상적인 나라다. 뭔가 이렇게 국제 경기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된 나라라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저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신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리조트는 아주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네. 그 눈 제설기가 아마 전기가 없었는지 눈높이를 이렇게 많이 안 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스키를 자꾸 타다 보니까 파여가지고 땅에 이렇게 흙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설기를 이렇게 눈을 많이 안 쌓아놨는지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다고 이렇게 하면서 눈을 많이 다져놓고 이런 건 좀 기술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스키가 겨울 스포츠로 일단 일반 대중화됐는데 북한 사람들은 스키를 잘 못하겠네 그럼? 어이구. 거의 이제 고위층들만 가서 이제 뭐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제 저 마식령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가 그렇게 스키를 엄청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스위스 유학하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탈 수 있겠는지 좀 의문이고. 그 영상을 중간에 보다 보니까 식당인 것 같은데 거기서 남녀가 손을 잡고 노래를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북한이 원래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커플 아니죠? 드러내놓잖아 그러지 이제 속내는 다 가능한 거죠. 노래방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런 거는 우리 최영원 선생님이 잘 알잖아요. 정말이야 정말. 아니 근데 형식상으로 북한에서는 아직도 날라리 풍익을 다 못하게 돼 있으니까 표현상으로는 이렇게 못하지만 딱 꼿꼿하게 안에 들어가서는 율동도 아주 곱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춤보다 더 싶은 춤들이 많습니다. 그냥 가벼운 그냥 생각인 건데 아까 등장했던 분이 외국인 같진 않았고 북한 가이드 같았거든요. 그쵸, 여행 맞아. 가이드. 응. 아마 가이드니까 이제 외국인들 데리고 자주 가니까 하도 그래서 보다 보면 또 정분도 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준혁이 너 왜 갑자기 세상을 다 알듯이 아니 안 나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 좋은 게 좋은 거죠. 아니 그게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 결정적인 계기가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 나왔을 그럼, 때 맞아, 리설트 그 포스트 레이디가 딱 팔짱 끼고 나서 그렇지. 그다음부터 저쪽에 유행된 거예요. 되게 쑥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에스컬레이터는 모두가 이러고 있잖아 우리나라. 갑자기 내 돌아서 있는 앞에 여자가 뒤돌았더니 확 남자 멋있. 나도 쑥스럽기도 하고. 저는 대한민국에 처음에 왔는데 오빠랑 똑같은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그랬는데 흔하게 너무 멋진 충격받았는데 순간 이렇게 그걸 그렇다고 욕하겠습니까? 야 오케이 그딴 행동 하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근데 그러려니까 좀 마인드를 예쁘게 바꾸려고 생각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미새가 아기 새한테 뭘 씹어서 먹이는 새. 너무 심각해서 여긴 경찰이었나? 이거 왜 안전운동지 안 상상이 지켜봐가지? 되잖아 언니.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지하철도 여자친구를 칵 갖다가 여기다 탁 앉히는 거예요. 맞아요. 언니라며? 버스 정장도. 언니 그런데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유나 씨는 왜 그랬어요? 왜 남자친구 저 유나 언니 처음 들었어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를. 누가? 내가? 언니가. 난 아니야. 언니가 그랬는데 째려보니까 더 웃긴 건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그 외국사 그 째려보는 분들한테 내 여자친구인데 왜 그러냐고. 영어로. 당당하게. 뭐라고요? 영어로 뭐라고? 뭐야? 윌리엄. She's my girlfriend. She's my girlfriend. 이렇게 그 액션 있잖아요. 리액션. 그래서 유나 씨는 뭐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막. 그렇다. 잘하는 거야. 자, 아무튼 마라톤에서 시작해서 스키까지 왔습니다. 준혁이 때문이야. 근데 아까 보니까 그저 평양 그 국제 사격장 같은 데가 있던데 거기 일반 사람들도 가던데 아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사격장 가보신 근데 저기는 진짜 아무나 못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못 예, 진짜 고퀄리티 있는 진짜 군인들이라던가 아니 군관들 진짜 일반 군인들은 못 가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민방위 뭐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건데 이제 저기는 실탄을 쏘는 거니까 이제 뭐 국가의 허가가 없이는 진짜 못 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민방위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평양에서 대학을 4년 동안 다니면서
네, 저게 평양 답사를 갔었는데 이제 저기서 직접 뭐 실탄도 쏘고, 네. 네, 그래서 우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국제 사격장 옆에 보게 되면 또 유명한 호텔이 두 곳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외국인을 이제 겨냥을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저기 가면 이제 각종 북한의 무기를 사용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한테 자기네 무기 홍보하는 것도 되고 이제 여러모로 이제 이득을 보니까 계속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격장 안에 보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의 젊은 시절 그 영상을 왜 틀어놓는 거예요 도대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에는 북한 다큐멘터리를 틀어놓고 다큐멘터리라 하면은 뭐 김정은이 나오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재밌는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젊었을 때 김정은, 2013년 정도 됐을 때 김정은이거든요. 다시 보시면 살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때. 그래, 맞아. 누구나도 날씬해.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하지 말라고. 행동 그 보면은 되게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뭔가 좀 쭈빗쭈빗하는 모습인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맞아. 보이고 막 활동이 막 그렇게 폭이 넓은 걸 보면은 아무래도 자신의 통치력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김정은이 최초로 나왔을 때 되게 날씬하고 하얗고 예쁜 청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야 우리 장군님 되게 잘생기셨다 하면서 그런 애들이 흠모를 했어요. 제 또래 애들이.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매력이 하나도 없고 그냥 아저씨처럼 보여요. 이번에는요, 독일인 감독이 북한 주민들과 비밀리에 나오는 대화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에는요, 독일인 감독이 북한 주민들과 비밀리에 나오는 대화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Warum lässt die Amerikaner ins Land? Als Touristen. Ist doch der Feind. Das hängt von der Regierung, oder? Amerikanische Regierung. Ja. Nicht Bewohner, nicht Einwohner. Ja. Nicht Einwohner. Ja. Okay. Aber Einwohner wollte Nordkorea besuchen. Ja. Aus dem Ausland. Wir werden dazu eingeladen, an einem Deutschunterricht teilzunehmen. Guten Morgen. Hallo. Können wir zurückkommen? Wir machen eine Pause. Bitte. Wenn wir immer Ärger mit den Straßen. Nimm es doch bitte Platz. Okay. Ja. Okay. Wann kann ich in die Bierlinse kommen? 독일어를 하는 사람들. 네, 독일어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독일어 배우는데. 미국 정부만 적이고 미국 시민들은 적이 아니다. 아니 원래 그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는 게 미국 승냥이들 뭐 이렇게 당연히 미국 교육을 시키면서 왜 저런 얘기를 하죠? 제가 북한에서 받았던 교육이 김정일화를 일본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일본도 적대 국가이긴 하지만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배우는 주거든요. 근데 저런 가이드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공부도 했고 그리고 외국인들을 많이 대상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들 얘기하는 데서 많이 유연하고 저런 때에 따르는 또 교육을 특별히 받고 순발력 있게 대답을 하도록 많이 교육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네, 가이드는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북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이드들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은 정말 철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막 민감한 질문 혹은 막 김정은이나 김정일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은 어떤 훼손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라는 매뉴얼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과 어떤 미 국민을 우리가 분리해서 이원화시켜서 상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인식이 존재하기 시작했던 게 오토 윈비어 사건 이후에 이제 미국이 미국 국민을 북한을 여행하는 걸 금지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북한을 여행하는 것을 꺼려하니까 북한이 우리가 이렇게 너무 강성하게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유연하게 많이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보이지도원들이랑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강산이라든지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자기도 이제 그쪽 분야에 있었는데 철저하게 보이 지도원들이 가이드를 하거든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대상할 때는 이제처럼 저분들의 멘트가 항상 딱 이제 준비된 멘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막 금강산 같은 데 가면 절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중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보이지도 않들이고 전부 다 보이지도 않는 걸로 일단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대상하는 그런 대표로 대상하는 그런 가이드인데 잘못하면 이제 모가지가 왔다 갔다리 하는 거니까 진짜 엄청 위험하거든요. 나중에 뭐 가이드들끼리도 이제 막 서로 감시하고 말을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이런 것까지 감시하고 나중에는 잘못 얘기를 하면 뭐 가족까지 이제 뭐 추방당하던가 그런 거 되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평양에 있을 때 저 가이드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진짜 친했던 언니가, 예쁜 언니가 외국어 대학 졸업하고. 근데 그 언니 보면 항상 우리 대본 같은 걸 들고 다녀요. 딱 거기 다 써 있는 대로 거의 맞춰서 얘기를 해야 돼요. 가이드도 자기들 가이드가 있는 거네요. 네. 가이드들끼리도 서로 이제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하는지. 예. 외교관들도 서로 감시를 하고 그러거든요. 외교관이요? 네, 저도 이제 외교관 양성반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보고서 작성법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일단 몇 날 몇 시에 누구랑 얘기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너가 어떤 외국인과 대화를 나눴을 때 그 외국인이 너랑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왜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었는지 맞아. 없었다면 있어야 돼요. 너가 그런 외국인과 그런 말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그거를 쓰라고 하거든요. 이건 의처증 아니야? 근데 그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고 존엄에 대해서 예시가 있거든요. 외국인이 만약 최고 존엄을 이런 식으로 뭐 건드렸을 때 너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유지 강성대국의 대기업 어떤 면접이네.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 너네 못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어떻게 정말 그 예를 다 있어요. 예시가 교수님이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국인이만 너한테 야 김정일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물어보면은 저희는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서로 대화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게 예의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군님이라 호칭을 붙이는 게 최고의 예의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 대화할 마음이 있다면은 존칭을 그게 붙여라.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배울 내용인가? 독일어반 학생들하고 이제 잠깐 얘기를 하는 와중에 학생이 저희는 언제 베를린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완전 용감한 학생이니까. 원래 그거는 금지된 질문이죠. 그런 거. 당연하죠. 그거 알면 큰일 나요. 버이언한테 들켰으면 걔는 이미 아우지 갔죠. 다른 나라 말도 아니고 독일어를 하는데 독일어를 배우는 사람이 독일을 갈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써먹을 데가 독일어를 배우는데 답답하지. 일시결일난데 일본에 가본 적 없는 일이야. 아 그러네. 독일인을 자주 볼 일은 없고 그러게. 어쩌다 독일인을 만났는데. 독일어 한번 해본 거지. 나 베를린 갈 수 있나요? 그 교과서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이? 교과서에 배우고 있었던 그거 까먹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독일인이 혹시 베를린에 가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베를린도 좋은 도시고 다 좋은 나라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습니다. 맞아. 라고 얘기해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게 기본이지. 됐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가고 싶어서 그랬겠어. 야 이건 억울하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독일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주변에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그 의식대로 나간 거 아닐까. 근데 그 옆에 애들이 다 독일어과 애들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촬영하는 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괜히 오랜만에 한마디 했는데. 그러니까 언론의 통제와 여행의 통제가 있는 곳에서는 이 서로가 갖고 있는 정보가 달라서 지금 뭐 이 평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밖의 지역 분들은 지금 딴 세상 얘기 들으면 맞아요. 지금 분명히 제가 살았던 조선 평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 나라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하나도 와닿는 게 없어요, 사실. 저도 여기서 배우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몰랐던 북한에 대해서 우리도 배워. 많이 배워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도 공부 좀 많이 해요 여기서. 오늘 뮬러 감독님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너무 조마조마하게 찍으신 것들이 많아서 저희에게 또 촬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에서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늘고 있는데요. 이번에 모실 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북한에서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상위 1%의 엘리트 분입니다. 네, 프랑스 유학 도중에 이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망명을 신청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만갑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오늘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모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정국 씨 반갑습니다.
Bonjour tout le monde. 어머. Bonjour tout le monde. Je m'appelle Kim Jong-gu. J'ai habité à Paris pendant presque 3 ans et demi. Quand j'étais à Paris, j'ai visité la Tour Eiffel, le musée du Louvre, Montmartre, cathédrale Notre-Dame de Paris. Je suis très content d'être ici avec vous aujourd'hui et spécialement de voir la présentatrice. 뭔가 알아들은 것 같아. 아스터몽에서 바게트 팡 우리 엄마 비김치 같아. 방금 하신 말씀이 급치가 왜 나와?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길다. 석이 아직 다 안 끝났었어요. 아 왜요? 아 왜요? 다시. 제일 중요한 말이 마지막에 있었는데 네, 거기에 네, 빠졌었어요. 한국말 못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계속 할까요? 네. 목소리가 장난 아니나. Je suis très content d'être ici avec vous aujourd'hui et spécialement de voir la présentatrice Park Eun-hye. Vous êtes plus belle en réalité qu'à la télé. 고백한 거 아니에요? 정말 예쁘다. 아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신다 뭐 이런 것 같은 느낌. 슈퍼스타. 저를 보러 왔다. 그렇지, 은희 언니 때문에 탈 죄송하지만 무슨 뜻인지 좀 설명 좀. 심지어 두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정국이고요. 프랑스에서 3년 반 정도 유학을 했고 멋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특히 그 여기 MC로 계시는 은혜 누나를 뵙게 돼서 너무 좋아요. 시민들도 예쁜 건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를 보니까 집에서 볼 때보다 더 아름다우시네요. 프랑스식이야, 이게? 역시 뭔가 유학파는 다르네. 자 오늘 이것저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왜냐면 프랑스에서 온 분은 처음 봤기 때문에 한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자 오늘 이분이 이게 북한 당국에서 거액을 들여서 유학을 보냈던 분이거든요. 어떤 이력이 있는지 고운 여성 유현주 씨가 준비했습니다. 빠질 수 없죠. 기대된다. 오늘 리만갑을 찾은 북한 엘리트 청년 김정국 동무가 얼마나 대단한 청년인지 저 고운 여성 유현주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시무시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컴퓨터 해킹까지 북한 과학 분야 최고의 인재들을 배출하는 북한의 카이스트 김책공업종합대학. 이곳에서도 상위 15명만 뽑는 수제반에서 공부를 했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한 대학생들 중 단 10명만을 뽑는 자유국가 프랑스 유학의 기회까지. 인민들에겐 돈 한 푼 안 쓰는 북한에서 학비, 숙소, 먹을 것, 입을 것까지 거액을 몽땅 투자. 공부 하나로 당의 선택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외계인 아니야? 과연 이 엘리트 동무는 왜, 무엇 때문에 하루아침에 탈북을 했을까요? 북한 프랑스 유학생 탈북 사건의 진실. 지금부터 리만갑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궁금하다. 우리 엘리트 김준혁 씨도 계시지만 또 다른 또 엘리트가 오셨는데 준혁이 긴장하겠다. 심지어 김일성 종합대학은 우리 준혁 씨를 통해서 많이 알았는데 김책공대는 어떤 학교인가요? 김책공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줄여서 김책공대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김책이라는 사람은 김일성의 가장 어떤 굉장히 충성스러웠던 그런 부하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늘 아껴했던 사람의 이름을 기려서 이제 엄청나게 큰 공업종합대학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김책공업종합대학이라고 이름을 달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처럼 북한에서는 이과생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명문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웬만한 우리가 흔히 뉴스에 볼 수 있는 뭐 핵과학자들, 물리학자들, 북한의 뭐 해커들 다 김책공대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철우가 맞아 거기 나왔구나. 안 어울린다. 근데 만약 저분이 안 이제 어울려요. 탈북을 하시지 않고 그냥 거기서 계속 계셨다면은 아마 이름 좀 날리는 과학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죠. 북한에서 프랑스 유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일 것 같은데 직접 지원을 해서 유학을 간다는 건 더 대단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13개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할 때는 그 13개 나라가 각자 유학생 교환을 했습니다. 뭐 소련의
200명 보내라. 중국에 뭐 150명 보낸다. 동독에 뭐 50명 보낸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중국이나 소련, 동독, 유고, 뭐 쿠바 이런 데서 북한에 유학생을 보내고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것이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다 붕괴되면서 북한의 유학 제도가 이제 붕괴돼 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프랑스까지 유학을 간다는 거는 아까 1%가 아니고 이거는 0.001% 그렇죠. 그나마나 한 0.000이야. 계층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그렇게 극소수만 뭐 0.002%도 안 되는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어떻게 프랑스 유학생으로 선발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자원하신 거예요? 제가 유학에 선발되기 전에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통신학과에서 공부를 했어요. 네, 그때 당시 북한에서 핸드폰이 보급이 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그런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목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우리 과에서도 또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수제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유무선 통신 관련 공부를 하면서 제가 꿈꿨던 어떤 미래에는 정보통신국이나 뭐 거래링크 이런 그런 데서 일을 하는 게 제 꿈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4학년쯤에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교실로 들어오면서 야, 정국아 너 간부과에서 찾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간부과라는 걸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2층에 있다고 해서 2층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처음 보시는 분이 우리 과 담당 간부 과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가족이랑 친척 6천까지 상세히 적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와, 나는 사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모르면 어떡해. 6천을. 아, 기억이 났어요? 저는 아빠의 도움을 받았죠, 당연히. 신원조회 하는 거군요, 그게. 네, 신원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지나서 학교 내 신원조회가 끝났나 봐요. 그래서 모였는데 각 과에서 온 애들이 5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6촌까지 신원 조회를 하신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원래 해외를 나갈 때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원래 다 해외 나가는 사람들은 저게 기본 과정이긴 해요. 6촌까지 무조건. 네네네. 저도 부모님들한테 다 물어봐서 6촌까지 다 썼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외국에 나가려면 일단 진짜 6촌까지는 다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서 걸리는 게 없어야 되고 만약 걸리는 게 없다 하더라도 이미 가족 친척 중에 외국에 2명 이상 나가 있다 그러면 또 안내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탈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철저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몇 주마다 그렇게 다시 다 모였어요, 애들이.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인원이 조금씩 줄어요. 어제 같이 있던 애가 다음엔 또 안 오면 걔는 또 어디서 어떤 이유에선가 탈락이 됐네. 또 몇 주가 지나니까 마지막에 12명이 되더라고요, 50명. 어머! 12명이 됐다. 김책공대에서 12명이 선발이 됐고요. 네. 한 번은 약속된 장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당 총사 앞으로 갔어요. 그렇지. 갔는데 다른 학교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선발을 한 거예요. 몇 개 대학이 모였습니까? 보니까 이제 5개 대학에서 왔는데 총 50명이었어요, 또. 또 50명? 네. 근데 항상 불안은 했죠. 또 50명 몇 명이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다른 대학에서도 선발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중앙당에 모였을 때 그때는 총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행정부 건물 안을 들어가서 기다리는데 이제 그쪽에 간부분이 나오셔갖고 중앙당 청소에 업무들이 이제 대단하다. 당의 뭐 배려로 유학생으로 유럽 유학을 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개인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 관리도 잘하고 국가의 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합숙 생활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며칠 뒤에 학교 대학 공부 멈추고 다 짐 싸갖고 대동강 그 기술계 과학자회관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과학자회관을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합숙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거 무슨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지 않아요? 지금 아이돌 뽑는 것 같아요, 아이돌. 근데 거기 50명이 모여갖고 거기서 뭘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워주나요? 처음에 가서는 건축 미술만 배웠어요. 건축 유학을 갈 거라서 기초부터 정말 선긋기부터 이렇게 선 긋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소묘 이렇게 물건 넣고 소묘하고 한 2달 지나니까 이제 평양 시내 나가서 막 당창건 기념탑, 뭐 동평양 대국장 되게 큰 건물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진짜 이런 화판을 넣고 막 그리는 거. 막 그리고 따라 그리고 그런 연습을 했어요. 아니 건축과도 아니셨잖아요. 네. 성군.
그게 우리도 궁금했고 저도 참 궁금했던 건데 저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건축에 맞는지 그런 것도 모르거든요. 뭐 여기서 생각하면 그렇게 몇 년 동안 배운 전공을 졸업반에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겠지만 북한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유학은 사실 쉽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특히 유럽 유학이라는데 마다할 사람이 정말 100이면 100이 마다할 수가 없어요. 그 기회를. 그래서 이게 됐어요, 결국 그림이? 네, 그려보니까 그림 재밌더라고요. 강의시키면 되는 거야.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추측하는 데는 그러니까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야 머리 제일 좋은 놈들 50명 뽑아가지고 유학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배워하고 당에서 지시가 내려가면 교육분야 이런 데서 뭐 건축대학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그렇게 급이 높은 대학이 아니거든요. 머리 좋은 애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차출을 한 거지 이게 엘리트들을. 그러면 그렇게 이제 모이셔가지고 어느 나라로 간다고 들으셨어요? 그때 유학생들 사이의 소문은 유럽이랑 중국으로 갈린다고 했어요. 근데 유럽의 국가는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프랑스나 독일, 뭐 이탈리아 이쪽으로 얘기가 돌았고요. 어디 가고 싶었어요? 거의 50명이 다 유럽 가고 싶어 했죠. 그중에서도 프랑스로 다 가고 싶어 했어요. 자, 역시. 거기에는 혹시 뭐 배경 좋은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 우리 책임자였어. 50명의 책임자였는데 그 책임자가 마원춘이라고 북한에서 김정은의 얼음팔 역할을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마원춘의 아들이 왔어요? 네. 대박이다. 마원춘이가 현재 북한 국방위원회 설계연구소 소장이에요. 건축. 자,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뽑히게 됩니까? 하루는 이제 다 모아놓고 국가 발표를 하겠대요. 어디로 가는지. 다들 초긴장 했죠. 초긴장 했는데 당연히 이제 마원춘의 아들부터 이름이 불렸고 그 뒤로 10명을 부르는 거예요. 네, 그 10명 안에 제 이름이 불렸어요. 당연히 마원춘 아들이라면 프랑스로 갔고 그러면 나도 같이 프랑스로 가는 건가? 라고 했는데 역시 프랑스로 결정이 됐어요. 야, 그 고대하던 프랑스 유학이 결정됐을 때 그때 기분도 좋았겠지만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부모님이 유학 가는 걸 되게 원하셨어요, 원래. 항상 너 집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백도 없으니까 내 실력으로 공부해서 유학도 가고 국가의 선택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늘상 하셨는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느닷없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너무 기뻐하셨고 친구들이나 친척들도 뭐 다들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또 누구 뭐 이렇게 인사도 하나요? 이렇게 고이식? 그 도중에 중앙당을 한 번 더 갔어요, 50명이. 합숙 생활을 하던 중에. 그래서 가는 목적이 장성택을 만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장성택을 만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장성택을 만난다. 이름만 들었던 그 장성택. 당시만 해도 이제 살아있는 권력의 중심이었는데, 그죠? 실물을 봤어요? 네, 봤죠. 그날 중앙당에 들어가서 장성택 사무실까지 갔어요. 그래서 10명 단위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10명이 줄을 서고 이렇게 보니까 저 건너편쯤에 이제 테이블이 있고 장성택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장성택이 뭐 이렇게 서류를 보면서 이름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호명을 해요.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한참 보고 또 이름 부르고 한참 보고 이러면서 되게 깐깐히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되게 사실 궁금했어요. 장성택 같은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줄까 우리에게. 그렇지. 했는데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늘상 듣던 얘기. 당과 국가의 배려로 유학 가기 때문에 공부에만 전심전력 하라고 그런 격려의 말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또 공부 얘기요? 이런 거는 거기서 어떻게 그래요? 장성택인데. 바로 총살. 그 방에서 뭐 기억나는 것도 있어요? 그때 갔을 때 장성택 방을 봤는데 저 멀찌감치 있었는데 그 테이블 위에 컴퓨터 모니터가 있었어요. 근데 뒤에 흰색에 F 로고가 딱 박힌 거예요. 저는 그때 앱 처음 봤고 이게 모니터가 워낙 커갖고 아 진짜 장성택 같은 사람은 이런 컴퓨터를 쓰는구나. 김정은 위원장도 X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프랑스에 도착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프랑스야말로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10명이 그 공항에 내렸는데 프랑스 이제 드걸 공항에 내렸는데 드걸에. 10명이 정말 머리 모양 똑같고 이거 달고 맞춰준 양복 안 받아야겠다. 양복 똑같이 입고 구두 벨트까지 다 똑같은 거 그리고 캐리어도 다 똑같은 거 들고 그러고 도착을 했어요. 말로만 듣던 막 에펠탑 앞에 가서 사진도 찍고 에펠탑 배지 달고 간 거예요. 정말 충성심이 남달랐죠. 그 북한에서 유학생들한테 전적으로 투자를 해주신 건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지 궁금합니다. 뭐 생활비 같은 거를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는지. 학비는 다 내줬고요. 그리고 학비 외에 이제 뭐 기숙사비, 식비, 뭐 생활비,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쓰라고 이제 한 달에 700유로씩. 700유로가 얼마예요? 10만 원인데 10만 원. 100만 원 정도. 오, 920만 원. 중국 베이징 여쭤봅니다. 얼마 줬어요? 베이징 유학생. 나라에서 생활비 얼마 줬어요? 생활비요? 저는 영원 받았습니다. 영원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유학 나올 때 조건 자체가 자비로 나갈 능력이 안 되면 나가지 말아라고. 그때 나온 이상 국가한테 돈 좀 주십시오라고 못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직종이 더 꼼꼼히 뽑겠네요. 그러게. 당연하죠. 그 아까 뭐 700유로 한 달에 이렇게 용돈 같은 거 받았다 그랬는데 그 용돈은 주로 어디에다 쓰셨나요? 뭐? 되게 절약해서 이제 들어갈 때 북한에 들어갈 때 가져가려고 저축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걸 또 이제 뭐 기숙사비도 또 비싸서 어떨 때 막 300유로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700유로에 300유로 기숙사비 내고 나면 400유로로 그런 것도 밥값 해결해야지. 집은 몇 명이 살았던 거예요? 집은 이제 그것도 좀 나뉘어서 살았는데 세 구역으로 나뉘어서 살았어요. 그게 기숙사 어떤 사정상 원래 좋기는 다 모여서 살면 좋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나뉜 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감시원이 같이 살아요? 프랑스에는 감시원이 버이원이 없어요. 우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프랑스, 독일, 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서 그 몇 개 나라를 함께 보는 버이원이 한 명 있거든요. 한 명. 근데 그 버이원이 기본 주재하는 것이 프랑스는 아니더라고요. 프랑스 정도까지 수출돼서 왔으면 뭐 굳이 뭐 탈북을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저 북한 학생들이 유럽에서 과연 어떻게 생활을 할까 이게 참 궁금한데 그러면 언어 같은 거는 어디서 배우나요? 그 나가기 전에 건축 미술 공부할 때 언어도 공부를 했어요, 국가별로. 북한에서? 국가가 정해지고 나서부터 언어 공부를 조금씩 했어요. 뭐 외국어 대학도 가고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에 올라가서 이제 그 프랑스어 공부도 하고 기초는 북한에서 조금 공부했고요. 그리고 프랑스에 나와서 바로 건축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어학원을 다녔어요. 말 배워주는구나, 먼저. 일반적으로 유학을 가면 그 나라 친구도 사귀고 막 그러면서 놀면서 많이 회화를 배우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에서 왔으면 자유롭게 만나서 놀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걸 많이 원했어요, 학생들이. 그 나라 말을 배웠는데 그 나라 사람을 친구로 만나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그걸 원하지만 다른 친구들, 같은 유학생 친구들이 눈치가 좀 보이니까 막 같은 친구들끼리는 친하게 안 지내고 막 현지인 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하면 좀 왠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한 번은 그 관심 있는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뭔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단어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는지. 그래서 처음 듣는 단어라 핸드폰으로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독재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김정은이 정말 독재를 하냐? 독재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갑자기 그런 거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정말 북한에서 금방 나왔다면 어디서 그딴 얘기를 하냐고 바로 했겠지만 그때는 이미 우리가 와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뉴스를 하도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TV 보면 뭐 김정은 뭐 인권 문제, 핵 문제 이런 거 하면서 독재자 얘기가 그냥 흔하게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었으니까 선뜻 반응은 못 하겠고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좀 망설였어요. 결국은 그 친구한테 북한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하면
정말 신뢰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북한 사람한테 이런 질문은 다시는 하지 마라. 아니 희진 씨는 이거 뭔지 알아요? 이런 거? 네,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막 뭐라고 하면 우리 장군님 뭐 그러지 마시라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세련돼지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 솔직히 매너가 좀 아닌 거니까 피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프랑스로 이제 유학을 가셨는데 다니셨던 그 대학교가 프랑스에서 어떤 대학교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5학 1년이 끝나고 엔사페베라고 에콜 나시오날 스페르 아르시텍티르 또 파리 벨빌이라고 되게 이름이 길어요. 아무튼 기네요. 그런 건축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많은 학과들이 있는데 제가 다닌 그 엔사페베라는 학교는 건축만 가르치는 학교였어요. 전문 학교였는데 건축에서는 되게 유명한 그런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서 이제 뭐 건축 이론부터 시작해서 뭐 실기까지 많은 공부를 했죠.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그 유학생들 실력이 어땠어요? 과목마다 조금씩 달랐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좀 강했던 건 뭐 아이디어 측면의 어떤 실기나 혹은 그림이나 아무튼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그런 과목들은 되게 강했어요. 근데 좀 약했던 과목이 언어 능력이 필요한 것들, 막 유럽 건축사 그런 것들은 어려워서 그냥 그런 과목은 패스만 하자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성적을 우리로 말하면 저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저국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성적까지? 부담스럽다요. 학기가 끝나면 그 성적을 프린트해서 북한에 그걸 발송을 하죠. 한 과목이라도 패스를 못 하게 되면 재수강해야 되잖아요. 재수강하게 되면 학기 추가 학기를 다녀야 되고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더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부터 다시 재수강하는 일은 없게 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담감이 엄청났겠다. 근데 듣기로는 재수강 한두 번 정도는 봐준대요.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까지는. 한 학기 1년까지. 전국. 근데 그게 만약 반복되면. 좀 반복되면 북한에서도 얘는 안 되겠다 해서 실력이 안 되니까 소환하겠죠. 소환. 근데 준혁 씨는 이제 정국 씨와 달리 사비로 유학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라에서 돈 대주는 것도 없고 하니까 뭐 학점 관리 같은 거 신경 안 썼겠네요. 아니요, 저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나라에서 돈은 안 주지만 어쨌든 너희들도 당의 신임을 받고 나간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 특히 막 맨날 입에 달던 얘기가 너희는 이제 북한에서 최고의 뭐 김택공대생들이니까 그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라는 식으로 압박을 주거든요. 저희도 공부 정말 열심히 했고 2학기 이상 F를 받으면, 그러니까 패스하지 못하면은 소환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공부를 다 잘했습니다. 정국군 그 프랑스 딱 갔을 때 일단은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와 또 볼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자유롭게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매주 토요일마다 그 대표부 가서 생활청을 했고. 파리에서 생활 초월을. 야, 그 민주주의의 성지 프랑스에서. 생활청. 그러면 거기 프랑스는 워낙 건축목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나는 건축을 공부하러 왔으니까 저는 잠깐 좀 걸으면서 이렇게 좀 건축 볼수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보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행 막 다니면 안 돼요? 그 보고를 하고 2 이상이 다니면 그건 또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별탑도 가보고 뭐 루브르 박물관도 가보고 되게 많은 걸 봤던 것 같아요. 또 막 저녁엔 삼겹살 사다가 삼겹살 구워 먹고 맥주 마시고 막 그랬는데 그때 처음 뭐 삼겹살도 먹어보고 그랬어요. 북한에 삼겹살이 없나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삼겹살이란 말을 들어보지 않았어요. 단어를 못 들어보셨어요? 네,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 북한에서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 어리고기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짐승의 종류별로 분류가 되지 어떤 부위 고기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삼겹살 말을 처음 들어봤었고. 프랑스에서 또 신기한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놀랐던 게 옷차림? 옷차림? 네. 근데 당연히 유럽 나가면 유럽 사람들의 옷차림이 되게 자유로울 거란 생각을 했죠. 했는데도 이제 여름 되니까 특히 여자들의 옷차림이 너무 이게 처음에 부담스럽더라고요. 눈건사도 못 하겠고
뭐 기본적으로 다 팔소매가 없는 옷을 입고 너무 자유롭게 입고 다니니까 너무 놀랍고 한 번은 좋았겠다. 여름에 프랑스 그 북부 쪽으로 10명이 다 바다를 보러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그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해적이 아니고 뭐죠? 태닝. 네, 썬팅을 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 여성분들이 위에 이제 속옷을 안 입은 채로 예, 누워서 이제 썬팅을 하시는 거예요. 브라 풀고. 네. 아 근데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애들끼리 아무 말도 못 하고 충격받았겠다. 진짜 문화 충격이네. 그러니까. 왜냐면 자국 남으니까. 아니 정국 씨,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충격들. 뭐 그것도 있고 이제 거리 다니다 보면 스킨십이 워낙에 다 자유로워서 그렇지. 막 거리 막 길 한복판에서 막 키스하고 막 그런 것들 보면 그렇지. 그냥 못 본 척 지나가고. 정국 씨는 이제 어느덧 그 프랑스 유학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녹아드는 거 아니에요? 그 문화도 보고 막 충격도 받았지만 일단 익숙해지면서 북한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유학을 시작해갖고 2년 차에 그러니까 2014년에 북한을 방학 때 북한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는 뭔가 되게 답답하고 그럴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또 정작 가니까 고향 집에 온 것 같이 편하고 좋았어요. 좋았어? 네, 좋았어요. 네. 근데 그게 왜 좋겠어요? 부모님 볼 수 있고 친구들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건데 음식도 그렇고 가니까 또 합숙 생활을 또 시키더라고요. 어머. 그 이유가 사고 나면 안 된다고. 어떤 신체상이나 혹은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유학에서 보고 온 걸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말하고 다닐까 봐 합숙 생활을 했고요. 사상 재정립 사업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다 모여서 한 번은 인민대학습당을 갔어요. 갔는데 뭐 엄청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누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유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거의 한 300명 돼 보이는데 그게 다 유학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방학이 되니까 전 세계 나가는 유학생들이 이제 다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동안 유학하는 동안 새로 나온 뭐 김종은의 뭐 러작이라든지 당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2주 동안 공부했어요. 여기에는 지금 자본주의 물은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들키지 않게 눈 감고 자면서 그거 빨리 끝났으면 하는 거죠. 근데 평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해외 나갔다 온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인데 저국은 벌레의 모습을 한 달이면 찾아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세뇌시키면 얘는 벌레로 돌아온다 이런 말이에요. 맞아. 네, 그래서 버이원이 항상 저희 보고 했던 말. 준혁 씨도 그런데 가봤을 거 아니에요. 가면 프랑스 유학생 봤어요 거기서? 굉장히 똑같은 경험을 했고요. 네.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아요, 사실 저기에 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사상투쟁회 같은 걸 해요. 먼저 그러니까 유학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세워다 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련에서 유학을 했는데 같은 반에 있는 일본인 여자친구랑 서로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인 여자랑 뭐 사내 많이 이런 얘기까지.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유학생 조직의 들통이 나가지고 얘가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어떡해. 창문에서 뛰어내렸는데 창문 2층인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상태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끌려왔어요. 어머, 어떡해. 안타깝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좀 제대로 하지 그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뭘 들키냐. 근데 이런 것도 있고 막 제일 대박이었던 건 이탈리아에 건축으로 나갔던 팀이었는데 이탈리아 박물관에 갔다가 물건을 훔친 거예요. 너무 예뻐서. 네. 근데 경찰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물어봤는데 일본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여권도 안 되고 뭐 일본어도 안 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들통나서 다 들어왔는데 얼굴에 써있게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세워놓고 사상투쟁회를 하는데 당사자들을 앞에 두어? 네 앞에 세워놓고 이제 본인이 자기 비판을 하고 생활청하니까. 생활청을 하면서 어떤 결함을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또 다 짜여져 있어요. 북경에서는 누가 대표로 일어나서 비판을 해라라고 하면은 누가 일어나서 막 비판을 하고 그거 다 끝나고 얘네는 다 어디론가 나가고. 아유, 어떡해. 썰가들이야. 우리끼리 거기서 또 막 사상투쟁회 하고 이러면서 보름 동안 저희 그랬었어요. 당사자를 앞에다 두고 그걸 또 욕해야 돼요? 네. 생활청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사상투쟁이가 원래 그런 거죠. 아 정말. 쟁이네 진짜. 근데 정국 씨 북한의 특혜를 받아서 프랑스 유학까지 가신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정말 내노라는 인재신데 모두의 집중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시게 된 거예요? 맞아. 궁금하다 이거. 유학생활 4년 차 2014년 때 우리 유학생 집단 속에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그때 한국 언론에도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던 북한 학생 중 한 명이 북한으로 송환되던 중 탈주를 했다는 그 뉴스가 한때 엄청 한국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참적. 프랑스 명문대에서 유학 중이던 북한 대학생이 강제 북송 도중에 극적으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없어진 한머 씨가 그 10명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 장성택이 반당반혁명 정파분자로 심판을 받고 공개 처형 당한 후였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가 장성택 처형 사건 때문에 많이 심란하던 때였거든요. 그렇지. 장성택을 만나고 나왔고 장성택이 계획한 유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장성택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찬밥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겠다. 정말 당장 북한에서 들여와라라고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공부도 한 개도 안 되고 모여 앉으면 우리 이제 당장 뭐 불려갈 거다, 뭐 사상 투쟁할 거다, 이력서 빨간 줄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희망을 안고 왔던 유학이 이제 우리 돌아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떠올렸던 것 같아요. 떠올려서 다행이다. 진짜. 그러면 장성택이 처형을 당하면은 관계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장성택이가 기획을 하고 추진하던 모든 사업은 검토 대상이고 만약에 그 과정에 사소한 이상한 것도 발견이 되면은 전부 책임을 따지거나 또 그 사업을 폐기시킨다거나 장성택이로부터 임무를 받고 주요 활동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제거 대상이니까 수용소로 가든가 심각하면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이제 조성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 친구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상당히 공포에 이제 질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공부하던 유학생 동료가 잠적되고 그다음에 정국 씨도 막 심란해서 그때 이제 탈북을 결심하게 된 건가요? 탈북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하기 시작해서 몇 개월이 지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 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생일, 본인 생일? 네. 그날 저는 수업이 없었어요. 그 같이 사는 룸메는 학교가 달랐어요. 학교가 달라서 그 친구는 이제 학교를 가고 저는 이제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제 생일이니까 친구가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 생일인데 뭐 밖에서 밥을 먹자, 돌아갈 때쯤에 시간 맞춰서 만나자라고 했어요. 네네.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이때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옷까지 몇 개 챙겨가지고 약속 장소가 아니고 한국 대사관으로 갔어요. 여권도 챙겨서. 네, 핸드폰은 분리해서 강에다 버렸고요. 지하철을 타고 그렇게 한국 대사관 앞에까지 갔어요. 고의원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탈되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눈에 안 보이고 갑자기 사라져버리면은 뭐 쫓아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잡으러 다닌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포 같은 건 없었어요? 나름 계획이 좀 서더라고요. 그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친구는 당연히 기다릴 거고 좀 늦네라고 생각했다가 계속 기다리다가 안 오면 집에 와볼 거고 기숙사에도 없으니까 대학 간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대학이라도 갔나? 뭐 이런 생각을 아무튼 하다가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책임자한테 보고하고 그게 대표부의 얘기가 들어가고 이제 그 시간이 꽤 흐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러고 대사관을 갔죠. 자, 대사관에 그러니까 들어가야지. 나 떨려 이런 거 듣고. 진짜 떨려. 그러면 그 정국 씨 계산대로 안전하게 그 그러니까.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은 그렇게 했잖아요. 챙겨서 나왔는데 실제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대사관 앞에까지 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쑥 지나서 갔어요. 하고 다시 돌아서서 또 지나갔어요. 그걸 한 10번을 반복하면서 알 것 같아, 진짜. 그때가 슬슬 저녁역이 되었었는데 밝으니까 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많이 어두워졌을 때 한번 지금 들어가 봐야겠다. 옆으로 쪽문으로 많이 일부러 들락달락 거리더라고요. 근데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좀 어두워져서. 어떤 직원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창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해서 왠지 또 사실은 탈북하러 왔는데 그게 또 들키는 게 싫은 거예요.
괜히 티날까봐 짧게 그냥 비자 때문에 왔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업무 끝났는데요? 근데 지금 업무 끝났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못 알아듣고. 어떡해. 겨우 들어갔는데. 근데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우고 오다 보니까 이런 변수에 대해 생각을 못했어요. 업무가 끝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당황을 해서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안 되나니까 업무가 끝나서 오늘은 안 되고요. 내일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탈북하는 사람한테 업무 끝났다면. 내일 몇 시 오면 돼요? 하니까 10시라 그러더라고요. 오전 10시. 오전 10시면 이미 난리나.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잖아요. 탈북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연기가 안 나더라고요. 아니 왜 뭔 얘기야? 거기까지 가가지고. 아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어차피. 난 느끼는 게 거기서 비자 얘기는 왜 했어요? 비자를 왜? 아니 비자 얘기지 결국. 탈북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영권을 말해서 대사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실패한 거죠. 비자라고 하니까 그러지. 아, 나 참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단점이야, 봐라. 너무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면 안 된다니까. 이 친구들처럼 이판사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잖아. 문을 나왔어요 다시. 그래서. 나와서. 거기서 또 한 2시간 정도 있었어요. 2시간 정도. 2시간? 문은 안 닫히니까 2시간 정도 뭐 들어가 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있었는데 계시던 여자분이 퇴근하시고 문 닫고 퇴근하시고 문 닫고 퇴근하시고 사람들이 거기를 찾으러 오면 어떡해. 그냥 포기하고 일단은 이때는 이미 막 저녁 10시 많이 늦었기 때문에 욕한 외교관들이라든지 친구들이 한국 대사관 주변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왜냐면 그 한 씨가 없어졌을 때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동원이 되고 외교관들도 동원이 돼서 이렇게 혹시 남한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해서 그 대사관 주변을 감시를 했었거든요. 그걸 아니까 거기에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한다 못하. 그래서 어떻게 일단 했어? 벗어났어요 거기를. 벗어나서 그냥 정처 없이 방향 없이 계속 걸었어요. 위험하게. 하여간 오늘 밤은 안 되는 거잖아요. 대사관 문이 닫혔으니까. 그래서 가다가 또 배는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갔어요. 가서 수업을 먹으면서 나름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야지 아까 얘기하지. 그러니까 후회는 안 했어요. 아까 얘기할 걸. 아이, 이런 점. 탈북을 결심하긴 했는데 그 탈북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다 어려워. 사실은 거기서 계속 있을 계획이었는데 수업 되니까 닫더라고요. 또 닫아. 이 프랑스 근로 시간은 아주. 잘 갔네요. 24시 뭐 그런 가게가 있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일단 또 뭐 나왔죠. 나와서 못 걸어본 파리의 밤거리를 원 없이 걷고 그러다가 전화를 해볼까라고 해서 네네네, 그렇지. 그 영상 한국 대사관 그렇지. 뭐 폰은 이미 버렸으니까 네. 지나가던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폰을 빌렸어요. 그래서 눌렀거든요. 눌렀는데 전화가 이렇게 신호가 가다가 탁 받더라고요. 뭐 인사말 하세요. 뭐 여기 어디 어디입니다 하면서 무슨 영권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북한 사람인데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손만 이러고 있어. 있다가 거기서도 조용히. 그런데 무슨 영권이세요?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은 진짜. 제가 또 예상했던 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걸 예상을 했었는데 네. 영권을 말하라는 거예요. 알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이라 정말 입이 열리지 않았는데 네. 탈북하려는데요? 라고 했어요. 드디어. 정적이 흐르다가 뭐 폰에 문제가 생겼는지 갑자기 끊겼어요. 그 채가. 갑자기 끊겼어요. 그 채가. 너무 충격받아서 힘들게 말을 꺼냈는데 끊겼어요. 어떻게 얘기한 근데 건데? 옆에서 핸드폰 주인은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 외국인이었어요 그분은? 네,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탈북 얘기를 못 알아듣겠구나. 뭔 느낌인지 알겠다. 그래서 뭐 돌려드리고 아이고. 이젠 뭐 전화할 길도 없고 그냥 오늘 밤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청 걸었어요. 또 막 몇 시간을 걷다 힘들면 막 공원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있다가 또 추우면 또 걷고 막 그러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찾겠어서 그냥 그 파리 어떤 길에서 잠깐 앉아서 그냥 한 1시간 반 그렇게 잤어요. 그러다가 첫 시간이 돼서 쇼핑몰 가서 핸드폰 사갖고 계속 재고 재다가 거의 막 오후 시간이 돼서야 12시쯤 돼서야 전화를 했어요.
또 똑같은 목소리 멘트가 또 나오더라고요. 뭐 어디입니다. 뭐 말씀하시라고 하셔서 제가 근데 뭐 느끼셨는지 갑자기 혹시 어제 밤에 전화하셨던 분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알았구나. 좀 이따 남자분이 전화를 바꾸시더라고요. 네. 아 지금 그 탈북을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어디 계시냐고 지금 안 전화냐고 그래서 안 전화다고 하니까 어디 계신지 알려드리면 찾아가겠다고 데리러 가겠다고 그래서 알려드리고 기다리는데 막 저쪽 길 코너에서 이제 양복 입은 분들이 한 3분 정도가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네. 영화다 영화. 이럴 땐 양복 입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뭘 샤워 여기다 뭘 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차를 탔어요. 차를 타서 그분들끼리 또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는데 뭐 다른 거 없었지. 뭐 그냥 들어가도 될까? 뭐 무서워서. 북한 애들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다가 무섭지. 첩보영화 자기들도 무섭지. 맞아. 그래가지고 한국 대사관 쪽으로 와서 거의 다 됐을 때 창가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 자세를 낮춰서 안 보이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춰서 대문이 열리고 들어갔어요. 대문 닫히니까 안심되지. 네 이제는 여기는 안전하니까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됐어. 야,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일사천리로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일단 들어가니까 조금 안심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탈북하고 싶으신 게 맞죠? 그래서 네 하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맞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유럽으로 하게 되는 탈북민이 저는 많아요. 그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으로 갈 겁니다라고 하니까 지장을 거기서 찍었고 일이 되게 잘 풀린 것 같다고. 원래는 저 다음날 오후에 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매를 했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면 된대요. 갑자기. 직행. 네. 그럼 거기서 고민하는 시간보다 들어오는 시간이 빨랐네. 기다리다가 찾아고 하셔서 그냥 비행장을 갖고 거기서 인천공항까지 왔어요. 이렇게 쉽게 쉽게? 너무 쉬운데? 얘 어제 했으면 더 빨리 왔잖아. 공항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북한 쪽 인사들이 와서 날 잡으면 어떡하지, 보면 어떡하지란 그런 불안감은 없었어요? 잡힐 거란 불안감은 애초에 탈북을 결심할 때부터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왠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많았는데 결국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고 그때부터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오실 때 우리나라 올 때까지 한 11시간, 2시간 11시간. 걸리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어요. 너무 안도감이 들어서 잤어요 그냥. 그러니까 잠도 못 잤잖아요. 그 유현주 씨, 네? 원래는 어때요? 이게 비행기에 딱 타면? 저희는 특별한 케이스인 게 저희는 전세기를 타고 480명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한국으로 가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의심에 또 의심 안 해드는 거 자꾸 의심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야, 저거 불안하니까. 승무원들이 뭐가지 다 빨간 스카프를 들었냐? 저기 북한 아닐까? 막 이런. 한국 비행기 배때기가 파랗던데 왜 얘는 파란 거 같지 않다? 막 이러면서. 저 승무원 복이 저 오른쪽 옷 색깔 비슷한. 갈색 위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원이라는 데 갔어요? 네, 갔습니다. 가서 많은 탈북민을 봤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기분이었어요? 탈북민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제가 갔는데 조사 받는 방에서 이렇게 휴식 시간에 내다 보니까 막 저기서 배구하고 계시고 엄청 많은 거 줄 맞춰서 이제 식사로 가시는데 엄청 많은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얘기를 좀 들었죠. 매해 이렇게 거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달 그렇게 들어온다. 매달?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그게 너무 쇼킹했어요. 저도 놀랐었는데. 용기를 내서 나오게 된 배경은 뭐세요? 제가 북한에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부모님한테. 네. 근데 뭐 이렇게라도 제가 살아있던 거 혹시 뭐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한테 한 말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죄송하고요, 부모님한테. 평생 죄송할 거고요. 혹시 다시 만날 때가 사람만 계시면 좋겠어요. 북한의 최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야구 방망이 있잖아요. 이게 야구 치는 거. 그거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그럼 뭐다 하면 순간에 이게 날아가요. 이 설마. 그 이제 여름 같은 때 또 이제 비가 오잖아요. 기차방통 그 밑에서 잤어요. 그 밑에서 보통 그 친구들도 많았는데 막 다리 하나 없고 팔 하나 없고 이런 애들 보면은 내가 이제 총진을 갔는데 다짜고짜 막 돌로 까고 엄청 막 때리는 거예요. 채널 A